쾅!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으니 이는 단순히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음이 아니라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욕망의 성벽이 깨어지는 파열음이었다. 은장도가 아닌 시퍼런 나리선, 장작패는 도끼를 가녀린 두 손으로 치켜든 여인. 류씨 부인의 눈매는 한겨울 서릿발보다 차가웠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주먹만한 무쇠, 자물쇠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두 동강이나 차가운 박석 바닥으로 뒹굴었다. 횃불을 들고 곁을 지키던 늙은 청지기. 박노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정작 도끼를 내리친 류씨 부인의 호흡은 흐트러짐 없이 고요했으며 하얀 비단 치맛자락에는 튀어오른 녹가루만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을 뿐이었다. 박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고쳐 잡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시면 저희는 모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울부짖듯 애원했으나 류씨 부인은 그저 말없이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굳게 닫힌 곡간의 양쪽 문고리를 틀어쥐었다.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자 기름칠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 뻑뻑해진 경첩이 끼익하는 기괴한 소음을 내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림에 지쳐 죽어간 원혼들이 지옥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으스스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횃불의 불빛을 받아 누런 황금빛을 띠는 쌀가마니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있는 광경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깥 세상의 지옥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요로움이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현기증을 일으키게 할 정도였다. 이 사단이 벌어지기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한양도성 안에서 작은 궁궐이라 불리는 윤판서의 저택은 바깥 세상의 비명과는 철저히 단절된 채 고요하고 안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올해 들어 최악의 흉년이 조선 팔도를 덮쳐 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산 사람들은 흙을 파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하다 못해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윤판서의 집 담벼락은 너무나 높고 견고하여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조차 넘어오지 못했고 곡간에는 쥐들조차 배가 터져 죽을 만큼 곡식이 넘쳐나 묵은 쌀 썩는 냄새가 담장 밖까지 진동할 지경이었다. 윤판서는 내 곡간의 쌀 한 톨은 내 피와 살과 같으니 쥐새끼 한 마리라도 얼씬거렸다간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지방 순찰을 떠나기 전 며느리인 류씨 부인에게 곳간 열쇠꾸러미를 맡기지 않고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나갔을 정도로 의심과 탐욕이 많은 위인이었다. 류씨 부인은 시집 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새댁이었으나 그녀는 겉보기에 유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속에는 대나무처럼 고든 심지를 품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비단 이불 속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요 풀벌레 소리도 아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미의 끊어질 듯한 탄식이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풀뿌리라도 캐오마. 그 소리는 높디 높은 담벼락을 넘어 류씨 부인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툇마루로 나갔다. 달빛 아래 드러난 마당은 정갈하게 쓸려 있었으나 그녀의 눈에는 그 마당이 쌀알로 포장된 위선의 바닥처럼 보였고 코끝에 스치는 매화향기 대신 곡간 틈새로 새어나오는 묵은 곡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져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하인들을 깨워 곡간 문을 열라고 명했으나 열쇠는 시아버지가 가져갔고 여분의 열쇠조차 꽁꽁 숨겨져 있어 도저히 열 방법이 없다는 청지기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하인들은 마님이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가시리라 생각했으나 류씨 부인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구석에 놓인 장작패는 도끼를 집어들고 나온 것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고 평소 조신하고 말수가 적던 마님의 돌발 행동에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 쌀들이 썩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시아버님께서 평생을 모으신 재물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면 며느리 된 도리로서 그 독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것은 반역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결단이자 하늘의 도리를 따르려는 몸부림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열린 곳간 문 앞에는 쌀가마니뿐만 아니라 비단, 꿀단지, 말린 생선, 그리고 온갖 귀한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여 웬만한 고을 하나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정도였다. 류씨 부인은 망설임 없이 하인들을 향해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지금 당장 대문을 활짝 열고 솥을 걸어라. 있는 쌀을 모조리 꺼내어 죽을 쓰고 남는 곡식은 주먹밥을 만들어 담장박 거리에 쓰러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박 노인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마님,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쌀들을 다 내다 버리면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저희는 멍석마리를 당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읍소했으나 류씨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내 목을 내놓을지언정 너희들에게 해가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내 손에 들린 이 도끼가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라고 일갈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쌀가마니를 나르기 시작했고 곧이어 대문 앞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불길이 밤하늘을 수놓자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거리를 잠식해 들어갔다. 처음에는 귀신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다가오던 굶주린 백성들은 윤판서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하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과 죽을 퍼나르는 광경을 보고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류씨 부인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와 아이를 안고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음을 떠먹여주자 그제야 사람들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비규환과도 같던 거리는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고 윤판서 대감댁에서 쌀을 푼다라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다. 류씨 부인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국자를 놀렸고 그녀의 하얀 얼굴은 숯검댕이와 땀으로 얼룩졌으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쌀가마니가 하나씩 비워질 때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죄책감의 무게도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창고 바닥이 드러날 즈음에는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고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며 밤새 북적였던 마당을 비추자 그곳은 마치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어수선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으니 이는 진정한 의미의 풍요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감동적인 풍경 뒤에는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으니 바로 지방 순찰을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한양으로 돌아오고 있는 윤판서의 행렬이었다. 박노인은 텅 비어버린 곳간을 바라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다른 하인들 또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오직 류씨 부인만이 텅 빈 곳간 한가운데 서서 바닥에 떨어진 자물쇠 조각을 주워들고는 담담한 표정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찬란한 아침 햇살 뒤에 몰아칠 피바람을 시아버지 윤판서는 재물을 잃은 분노로 이성을 잃을 것이며 자신은 가문의 법도를 어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후회 없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숭고한 미소였다. 류씨 부인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 뒤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배를 채우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곳간은 비었으나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구나.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저 성벽이 무너지는 데에는 하룻밤이면 좋겠으나 저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 온기는 평생을 갈 것이니 내 이 한 몸 부서진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호위무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윤판서의 가마가 저택 어귀에 당도한 것이었다.
대문 앞에서 죽을 먹던 백성들이 황급히 길을 비키며 엎드렸고 의기양양하게 가마에서 내린 윤 판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활짝 열려 젖혀진 대문과 텅 빈 마당,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쌀가마니들이었다. 윤 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해갔고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란 말이냐? 내 쌀, 내 금쪽 같은 곡식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류씨 부인은 천천히 걸어나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선 채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뒤로는 텅 빈 곳간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어두운 구멍은 마치 윤 판서의 탐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했다. 윤 판서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꽂혔고 살기로 번득이는 그의 눈빛과 담담하게 받아내는 류씨 부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류씨 부인은 이 격노한 폭풍우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부러져 버릴 것인가? 비워진 것은 곡간뿐만이 아니었으니 이제 곧 윤 판서의 인내심 또한 바닥을 드러낼 참이었다. 네, 인연 네가 정녕 미친 것이냐? 이것이 꿈이 아니라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참담한 꼴이 정녕 내 짓이란 말이냐? 윤 판서의 고함 소리는 마치 산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아서 마당에 엎드려 있던 하인들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명아주 지팡이는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듯 위협적으로 휘둘러지고 있었다. 윤 판서는 평생을 악착같이 긁어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눈은 핏발이 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을 물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야차와 다를 바가 없었다. 곁에서 그를 부축하던 아들 윤인수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이러다 옥체 상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애원했으나 윤 판서는 아들의 가슴팍을 거칠게 발로 걷어차며 비켜라 이 못난 놈아, 네 처 하나 단속하지 못해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으니 너 또한 공범이나 다름없다라고 소리쳤다. 인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나뒹굴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류씨 부인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는데 그녀의 하얀 소복은 밤새 묻은 숯 검댕이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으나 꼿꼿한 자세만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윤 판서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에게 다가가 지팡이 끝으로 그녀의 턱을 거칠게 치켜 올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말해보거라. 내 곳간에 그 많던 쌀가마니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내 비단과 약재들은 다 어디로 빼돌렸느냐? 친정으로 빼돌린 것이냐? 아니면 도적대와 결탁하여 이 아비의 등골을 빼먹은 것이냐? 윤 판서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배신감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류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살기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 그 쌀들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쥐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곡식을 창고에 가두어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들을 죽어가는 백성들의 입에 넣어주었으니 썩어 없어질 흙덩이가 사람을 살리는 피가 되고 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훔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몰아 썩어가고 있었다고 이건방진 것, 칠거지약, 치취주거 중에서도 으뜸이 도둑질이라 하였거늘 시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곡간을 턴 주제에 감히 주둥아리를 놀려 윤 판서는 류씨 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후려쳤고 짝하는 파열음과 함께 류씨 부인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하얀 볼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렸으나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두려움 대신 서글픈 연민이 담겨 있어 윤 판서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치십시오. 분이 풀리실 때까지 저를 치십시오. 허나 아버님, 저 담장 밖을 보십시오. 아버님의 곡간이 비어짐으로써
저 밖에 수백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버님은 재물을 잃으셨으나 대신 덕덕을 얻으셨습니다. 훗날 저승에 가시어 염라대왕 앞에 서실 때 썩어버린 쌀가마니보다는 오늘 나누어준 죽 한 그릇이 아버님을 구원할 것입니다. 류씨 부인의 말은 기름을 부은 불길처럼 윤 판서의 화를 더욱 돋우었고 그는 이성을 잃고 지팡이로 며느리의 어깨와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덕구원, 당장 내 배가 찢어지게 생겼는데 죽어서 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가 그 쌀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네가 알기나 하느냐. 소작인들을 쥐어짜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내 입에 들어갈 밥알까지 아껴가며 모은 내 분신과도 같은 재산이다. 그것을 내년이 굴러들어온 돌멩이 같은 내년이 하루아침에 탕진해 지팡이가 살을 파고들 때마다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고 하인들은 고개를 땅에 박은 채 오열했으나 누구 하나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남편인 윤인수조차 기둥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류씨 부인은 고통의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으나 끝내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 독한 인내심에 질린 윤 판서가 오히려 지쳐서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윤 판서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쏘아보는 며느리의 눈빛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때리는 사람은 자신인데 왜 맞는 사람이 저토록 당당하단 말인가. 그는 패배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악을 쓰며 소리쳤다. 당장 인연을 끌어내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광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내 인연을 관아에 고발하여 도적질한 죄를 물을 것이고 사돈댁에 통문을 보내어 당장 이혼장을 쓰게 할 것이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류씨 부인은 스스로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나 그 기품만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 두 손으로 공손히 시아버지 앞에 내려놓고는 나직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아버님, 고가는 다시 채울 수 있으나 민심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저밖에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류씨 부인이 하인들에 이끌려 뒷마당의 허름한 광으로 끌려가는 동안 윤 판서는 텅 빈 곡간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쌀. 내 돈 억울해서 못 산다. 억울해서 못 살아. 그의 통곡 소리는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졌으나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 판서의 집은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오늘 아침 죽을 얻어먹은 백성들은 류씨 부인의 희생을 전해 듣고는 윤 판서의 탐욕을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저 늙은 구두쇠가 곡식 좀 잃었다고 초상난 것처럼 우는 꼴 좀 보게. 며느리 아니었으면 저 집은 벼락을 맞아도 벌써 맞았을걸. 민심은 이미 윤 판서가 아닌 류씨 부인에게로 기울고 있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윤 판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잃어버린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차가운 냉기만이 감도는 비좁은 광 안에 갇힌 류씨. 부인은 거적대기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매맞은 자리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으나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좁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 속에 먼지가 춤추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여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은 여인의 미덕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비록 육신은 갇히고 버려질 위기에 처했으나 그녀는 자신이 지킨 것이 쌀가마니보다 더 귀한 사람의 도리였음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때 광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틈으로 주먹밥 하나가 쑥 들어왔다. 마님, 박노인입니다. 아무도 몰래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늙은 청지기의 떨리는 목소리에 류씨 부인은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윤 판서의 저택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정막에 휩싸였다. 윤 판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식음을 전폐하고 안방에 틀어박혀 끙끙 앓았고 남편 윤인수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아내가 갇힌 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담장 밖 세상은 달랐다. 류씨, 부인의 선행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거리에 나앉았던 거린들이 윤 판서의 집 대문을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고 굶어 죽어가던 아이들이 부인마님 만세를 외치며 뛰어다녔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한양 도성 안의 세도가들과 관료들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으니 이는 류씨 부인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 단순한 며느리의 반란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제 조정의 당파 싸움과 맞물려 윤 판서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어둠 속에서 윤 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며느리를 내쫓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류씨 부인이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까지 모두 압수하고 그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어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 재산을 훔쳐서 생색을 냈다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년이 그토록 아끼는 그 백성들이 네가 알거지가 되어 쫓겨났을 때도 너를 받들어 모시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윤 판서의 눈은 탐욕과 증오로 이글거렸고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광속의 류씨 부인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자신의 안위가 아닌 탐욕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시아버지가 제발 인간의 마음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이면 한양 전체를 뒤흔들 놀라운 소식이 당도할 예정이었다. 이튿날 아침 윤 판서의 저택 대문 앞은 또 다른 의미의 소란으로 들끓기 시작했으니 이는 굶주린 백성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조정에서 내려온 화려한 행렬이 만들어내는 요란한 풍악 소리였다. 어명이요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붉은 관복을 입은 승지가 말을 타고 당도하자 집안에 칩거하며 화병을 삭히던 윤 판서는 엉겁결에 버선 발로 뛰쳐나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승지가 펼쳐든 교지에는 실로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 윤 판서가 흉년의 곡간을 열어 수많은 백성을 구휼하였으니 그 공이 지대하여 상을 내리고 그 덕을 치하하노라는 임금의 칭송이었다. 조정의 정적들은 윤 판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여 민심을 샀다고 오해했고 임금은 도적대가 창궐할까 근심하던 차에 윤 판서의 미담이 들려오자 이를 본보기로 삼아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던 것이다. 윤 판서는 임금이 하사한 비단과 적선지가 동네에 선을 쌓은 집라는 현판을 받아들고는 속으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분통이 터졌으나 겉으로는 성은이 망극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를 해야만 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역설인가. 자신의 피 같은 재산을 훔쳐간 며느리 때문에 가문이 망했다고 생각했건만 정작 세상은 그 도둑질 덕분에 자신을 성인 군자로 추앙하고 있었으니 윤 판서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될 지경이었다. 승지가 돌아가자마자 윤 판서는 하사받은 비단을 마당에 내팽개치며 발광을 부렸다. 이따위 껍데기가 다 무슨 소용이냐. 내 쌀, 내 황금 임금님도 속고 천하가 다 속았으나 나는 속지 않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며느리 류씨가 파놓은 교묘한 함정이라 여겼다.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쫓겨나지 않으려는 요망한 계집의 술책이라 단정한 것이다. 그는 씩씩거리며 광으로 달려가 문을 걷어차고는 파리한 안색으로 앉아있는 류씨 부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이 요물은 요물이구나. 나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이제는 임금까지 속여 네가 이 집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냐. 류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광기 어린 눈빛을 담담히 받아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세상의 평판이 그리 중요하십니까? 임금님의 칭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목숨과 이 가문의 안위입니다. 윤 판서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목숨 안위 내년이 곡간을 비워 우리 식구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야말로 가문을 위태롭게 하는 짓이다. 그러나 류씨 부인의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그날 밤 달이 구름 뒤로 숨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시각에야 비로소 드러났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북한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검은 그림자, 수십 개가 윤 판서의 저택 담벼락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흉년이 낳은 괴물, 바로 굶주림에 지쳐 산속으로 들어가 도적이 된 화전민들과 유랑민들이 규합한 도적대였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죽창, 그리고 기름 먹인 횃불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부자들에 대한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원래 그들의 계획은 한양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윤판서의 집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재물을 약탈한 뒤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것이었다. 도적 두목인 외눈박이 장이 신호를 보내려는 찰나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두렁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붙잡았다. 이 현판 좀 보게. 임금님께서 내리신 거야. 우리 마니었으면 이런 영광이 있었겠나. 그러게 말일세. 어제 그 난리통에 내가 아는 개똥이네 식구들도 우리 집 죽을 먹고 살아났다지 뭔가. 대감마님은 심통이 나셨지만 우리 집이 정말 큰일을 하긴 했어. 그 소리에 도적들은 멈칫했다. 이미 낮에 윤판서 집에서 쌀을 풀어온 동네를 먹여 살렸다는 소문은 산채에까지 들려왔으나 그들은 그것이 부자들의 기만술이라 여겨 믿지 않았던 터였다. 그러나 텅 빈 곳간 문이 열려 있고 마당 한 구석에 아직 치우지 못한 거대한 가마솥이 걸려있는 것을 본 척후병이 돌아와 보고하자 두목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형님, 어찌합니까? 그냥 들이칠까요? 부하의 물음에 외눈박이 장은 횃불을 끄라고 손짓했다. 그는 거칠게 살아왔으나 최소한의 의협심은 남아있는 사내였다. 칼을 거둬라. 이 집 며느리가 곳간을 헐어 우리 같은 놈들의 부모 형제를 살렸다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다. 우리가 탐관오리의 목은 베어도 의인의 집에는 불을 놓지 않는 법이다. 도적들은 윤판서의 목을 치기 위해 갈아온 섯을 퍼런 칼날을 거두고 대신 대문 앞에 커다란 대나무 화살 하나를 꽂아두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것은 우리가 다녀갔으나 해치지 않고 물러간다는 도적들만의 표식이자 류씨 부인에 대한 무언의 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박노인은 기절초풍하여 윤판서에게 달려갔다. 대감마님 밤새 도적대가 담을 넘으려다 물러갔습니다. 대문에 꽂힌 이 화살을 보십시오. 마님께서 베푸신 덕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젯밤 모두 제사밥을 먹을 뻔했습니다. 윤판서는 화살을 받아들고 손을 덜덜 떨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제야 그는 류씨 부인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곳간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 재물이 불씨가 되어 집을 태웠을 것이나 곳간이 비어 있었기에 오히려 집을 지킨 꼴이 되었다. 하지만 윤판서의 비틀린 자존심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며느리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큰 수치심과 열등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재수 없는 년 내년이 쌀을 뿌려대니 똥파리 같은 도적놈들까지 꼬인 게 아니냐. 네가 우리 집을 도적 소굴로 만들 셈이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향해 고마워하기는커녕 더욱 표독스럽게 몰아세우며 이제는 아예 류씨 부인을 집에서 내쫓을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참에 며느리를 내치고 막대한 지참금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며느리를 들여 텅 빈 곳간을 채우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류씨 부인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시아버지의 탐욕을 교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또한 자신이 이 집에 머무르는 한 시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며 죄업을 쌓을 것이고 남편 윤인수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말라 죽어갈 것임을 알았다. 며칠 뒤 윤판서가 친정으로 보낼 이혼장을 쓰라고 붓과 종이를 들이밀었을 때 류씨 부인은 의외로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떠나드리겠습니다. 허나 이혼장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니 저를 내치셨다는 오명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의 의연한 태도에 윤판서는 오히려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뭐라 빈손으로 나가겠단 말이냐. 네가 가져온 혼수와 폐물도 다 내놓고 나가야 한다. 그것은 내 아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다. 류씨 부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시집올 때 가져왔던 비단옷, 놀이개, 금가락지, 그리고 옥비녀들을 모두 꺼내어 마루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그것들은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값비싼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고운 비단 저고리와
치마마저 벗어버리고 하인들이 입는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화려한 장신구가 사라진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금처럼 고귀하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쌓여있는 폐물들을 가리키며 윤 판서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아버님, 이것들이 아버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작은 궁궐의 실체입니다. 차가운 금부치와 썩어 없어질 비단들. 저는 이것들을 미련 없이 드리고 갑니다. 이제 이 집은 아버님의 뜻대로 황금으로 가득 찰 것이나 온기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흥 듣기 싫다. 썩 꺼져라. 윤 판서는 며느리가 마음을 바꿀까봐 서둘러 폐물들을 챙기며 소리쳤다. 류씨 부인은 멍하니 서 있는 남편 윤인수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일 뿐 끝내 그녀를 잡지 못했다. 서방님, 부디 강건하십시오. 껍데기만 남은 이 궁궐에서 부디 자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류씨 부인은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조차 들려있지 않았다. 빈손이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하인들이 울면서 대문을 열자 눈부신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류씨 부인의 뒷모습을 감싸 안았다. 그녀가 문지방을 넘는 순간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류씨 부인이 쫓겨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다. 마님 가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부처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판서는 그 광경을 보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대문을 쾅 닫아버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문 닫아. 당장 닫아. 저 재수없는 년의 꼴도 보기 싫다. 대문이 닫히는 쿵 소리와 함께 윤 판서의 저택은 다시금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견고한 성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윤 판서는 몰랐다. 류씨 부인이 걸어나간 그 문을 통해 이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복부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당에 쌓인 폐물들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눈빛은 경멸로 차가웠고 윤 판서의 손에 쥐어진 금덩어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껍데기뿐인 궁전, 주인이 떠난 빈성, 이제 이곳에 남은 것은 탐욕이라는 이름의 괴물과 그 괴물에게 잡아먹힐 운명에 처한 가련한 영혼들 뿐이었다. 류씨, 부인이 떠난 자리는 단순히 사람 하나가 빈자리가 아니라 이 집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뽑혀나간 거대한 구멍과도 같았으니 곧 닥쳐올 몰락의 예고편이나 다름없었다. 류씨 부인이 떠난 뒤 윤 판서의 저택인 작은 궁궐에는 기이한 정막이 감돌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생명이 다해가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와도 같은 불길한 침묵이었다. 가장 먼저 병고를 알린 것은 뒷마당 장독대였다. 대대로 내려오던 시간장의 맛이 하루아침에 똥물처럼 역하게 변해버렸고 뚜껑을 열어보니 구더기가 들끓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겁을 하게 만들었다. 집안의 음식 맛을 주관하던 안주인이 사라지자마자 수십 년을 이어온 장맛이 변했다는 것은 곧 가문의 운이 다했음을 알리는 조상님의 준엄한 경고와도 같았다. 윤 판서는 노발대발하며 찬모들을 닥달하고 매질을 해댔으나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을 들여도 음식은 모래알처럼 서걱거렸고 국에서는 쉰내가 나서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기름기가 흐르던 윤 판서의 얼굴은 나날이 까칠해졌고 풍채 좋던 배는 꺼져가기 시작했으니 이는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허기가 육신을 갉아먹기 시작한 탓이었다. 하인들의 태도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윤 판서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사시나무 떨듯 하던 그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군거리고 비웃음을 흘리기 일쑤였다. 류씨 부인이 있을 때는 그녀의 인품을 보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던 하인들이었으나 그녀가 떠나자 그들을 붙잡아둘 명분이 사라진 것이었다. 밤마다 담장을 넘어 도망치는 하인들이 줄을 이었고 그들은 빈손으로 나가는 법이 없이 숟가락 하나, 나그릇 하나라도 훔쳐서 달아났다. 윤 판서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등불을 켠 채 보물 창고를 지켰으나
도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생겨나고 있었으니 이를 어찌 다 막을 수 있겠는가. 그는 의심병이 도져서 남아있는 늙은 종, 박노인조차 믿지 못해 곳간 열쇠를 속옷 속에 꿰매어 차고 다녔고 밥상에 올라오는 은수저의 색이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느라 끼니 때마다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혈육인 아들 윤인수마저 시름시름 알아눕게 되었다. 심약한 성정의 인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술독에 빠져 살더니 급기야 피를 토하며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니 화병이 골수에 사무쳐 약석이 무효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다. 윤 판서는 금덩이를 의원 앞에 쏟아부으며 내 아들을 살려내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살려만 다오라고 울부짖었으나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병은 마음에서 온 것이니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천하의 명의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며느님을 다시 불러오심이 유일한 처방일 듯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그 말을 들은 윤 판서는 분노로 몸을 떨며 약탕기를 집어던졌다. 뭐라, 그년이 약이라고. 그 재수 없는 년이 내 아들을 홀려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불러오라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윤 판서의 오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밤, 으스스한 한기가 저택을 휘감더니 윤 판서 자신도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뼛속은 얼음장처럼 시려서 아무리 비단 이불을 겹겹이 덮고 아궁이에 장작을 떼어도 추위가 가시질 않았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등불이 도깨비의 눈처럼 번뜩이며 그를 노려보았고 벽에 걸린 산수화 속에 물이 넘쳐 흐르며 방바닥을 적시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리고 귓가에는 끊임없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고파. 배고파. 그것은 그가 외면했던 수많은 백성의 신음소리였고 그가 굶겨 죽인 소작인들의 원혼이 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윤 판서는 공포에 질려 저리 가라, 내 돈 내놔라 하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으나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다. 그러던 중 비몽사몽간에 윤 판서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비치며 거대한 저울이 나타났다.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그가 평생 모은 황금과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반대쪽 접시에는 낡고 이 빠진 사기 그릇에 담긴 희멀건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염라대왕처럼 생긴 거인이 나타나 우렁찬 목소리로 윤, 아무개야. 내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자꾸나 라고 말하며 저울의 중심을 놓았다. 윤 판서는 당연히 황금 쪽이 더 무거울 것이라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죽 한 그릇이 놓인 쪽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쿵 하고 내려앉았고 황금사는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치솟아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윤 판서가 비명을 지르자 거인은 껄껄 웃으며 어리석은 놈. 저 죽그릇에는 수백 명의 목숨과 며느리의 진심이 담겨 있으나 네, 황금에는 탐욕과 똥물만 가득하니 어찌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호통을 쳤다. 의학 윤 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머리맡에는 졸고 있는 박노인뿐. 그 넓은 기와집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이 나가보니 비에 젖은 행색이 남루한 닭발승이 서 있었다. 승려가 시주를 청하자 박노인은 쌀 한 줌을 퍼주려 했으나 승려는 고개를 저으며 윤 판서를 뵙기를 청했다. 박노인의 부축을 받아 갯마루에 앉은 윤 판서는 힘없는 눈으로 승려를 바라보았다. 승려는 합장을 하며 말했다. 대감. 소승이 지나가다 보니 이 집에 검은 기운이 가득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대들보가 빠져나갔는데 어찌 지붕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윤 판서는 그 말이 며느리를 뜻함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불같이 화를 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승려는 말을 이었다. 소승이 며칠 전 아랫마을 초가삼간에 들렀는데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향기가 나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이 없어 풀죽을 쑤어 먹으면서도 지나가는 과객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집 앞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쌀이며 반찬을 몰래 놓고 가니 곳간이 없어도 곳간이 가득 찬 것과 다름없더이다. 반면 대감의 집은 황금으로 지은 성이나 사람의 온기가 없으니 이는 무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승려의 말은 비수처럼 윤판서의 가슴을 후벼 팠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쫓겨나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재산을 다 끌어안고도 거짓골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온 것이다. 승려가 떠난 뒤 윤판서는 오랫동안 멍하니 비 내리는 마당을 응시했다. 번개가 번쩍이며 마당 구석에 쌓아둔 썩은 쌀가마니들을 비췄다. 그것들은 이제 짐승의 사체처럼 흉물스럽게 보일 뿐이었다. 그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 아들 인수의 방으로 기어가듯 걸어갔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아들은 혼잣말로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못나서 당신을.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는 순간 윤판서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옹집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이었으나 정작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죽이고 있었고 자신이 모으려 했던 것은 복후이었으나 정작 복덩이인 며느리를 제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틀렸던 것인가? 윤판서의 입에서 처음으로 회한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윤판서의 병세는 더욱 위독해져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열에 들뜬 그의 눈앞에 류씨 부인의 환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도끼를 들고 곳간 문을 부수던 그날 밤의 섯을 퍼런 모습이 아니라 시집 오던 날 수줍게 웃으며 절을 올리던 고운 새색시의 모습이었다. 환영 속에 그녀는 윤판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윤판서가 떨리는 손으로 그 밥을 받아 먹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퍼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것은 환상이었으나 동시에 계시였다. 살고 싶다면, 아니, 사람답게 죽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진 것이다. 새벽 닭이 울 무렵 윤판서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열은 내렸고 머리는 맑아져 있었다. 그는 박 노인을 불렀다. 박, 서방. 가마를 대령해라. 내 갈 곳이 있다. 박 노인이 깜짝 놀라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라고 묻자 윤판서는 앙상해진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했다. 주인을 찾으러 간다. 이 껍데기뿐인 집에 진짜 주인을 모셔와야겠다. 윤판서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며느리가 두고 간 폐물함을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함을 품에 안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가난한 아랫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했다. 가마조차 사치였다. 죄인의 심정으로 참회하러 가는 길에 편안함을 구할 수는 없었다. 비가 그친 아침, 맑게 갠 하늘 아래 윤판서의 초라한 행렬이 대문을 나섰다. 등 뒤로 거대한 기와집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으나 윤판서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작은 궁궐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감옥일 뿐이었다. 진정한 궁궐은 며느리가 있는 그 초가집에 있음을 그는 이제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거리를 지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다. 며느리에게 엎드려 빌기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과 무너진 집안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해 비갠 뒤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으나 진흙탕이 된 길을 걷는 윤판서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평생 가마나 말 위에서 내려다보던 세상을 자신의 두 다리로 밟으며 걸어보니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부리 하나, 움푹 패인 물웅덩이 하나가 모두 예사롭지 않은 고행으로 다가왔다. 고운 비단씨는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길가에서 나무를 캐던 아낙네들과 지게를 진 나무꾼들이 힐끔거리며 저기 가는 저 노인이 윤판서 대감이 아니신가
꼴이 말이 아니구먼 하고 수군거렸으나 예전 같으면 불호령을 내렸을 윤 판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들의 시선을 죄인의 형벌처럼 감내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도성 밖.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모여 사는 운막촌이었다. 악취와 오물이 넘쳐나는 그곳은 윤 판서가 평소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라며 코를 막고 피해 다니던 곳이었으나 지금 그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구원의 성지 성디처럼 여겨졌다. 한참을 걸어 마을 어귀에 당도했을 때 윤 판서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 사이에서 맑은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아이들의 얼굴에는 구김살 대신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낡은 무명옷을 입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며느리 류씨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택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빛나는 모습이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그녀의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화한 아우라가 감돌고 있어 윤 판서는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류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놀란 기색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시옵니까? 기체 후 일양만강하셨는지요? 그 정갈한 인사를 받는 순간 윤 판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아가,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 보석을 돌로 알고 내쳤구나. 윤 판서는 체면도 잊은 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았다. 며느리의 손은 밭일과 허드렛 일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고 손마디는 굵어져 있었으니 그 감촉이 윤 판서의 가슴을 후벼 팠다. 류씨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십시오. 아버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다했을 뿐 아버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윤 판서는 품속에서 먼지 쌓인 폐물함과 곳간 열쇠꾸러미를 꺼내어 류씨 부인의 손에 쥐어주며 애원했다. 이것을 다시 받아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네가 없는 집은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 인수는 병이 깊어 오늘 내일 하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네가 와서 다시 주인이 되어다오. 이제 곳간 문을 열든 닫든 내 뜻대로 하려무나. 그러나 류씨 부인은 그 열쇠꾸러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시아버지의 손으로 조용히 밀어냈다. 윤 판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윤 판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니, 아직도 내게 앙금이 남아서 그러느냐? 내가 다 잘못했다지 않느냐? 류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버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인의 자리와 제가 생각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저 열쇠를 쥐고 곳간을 지키는 일을 주인이라 여기시나 저는 마음을 열고 사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주인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 화려한 감옥으로 돌아가 다시 비단옷을 입고 높은 담벼락 안에 갇힌다면 저는 또다시 죽어가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윤 판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는 진리였다. 류씨 부인은 말을 이었다. 허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택이 이곳으로 오면 됩니다. 윤 판서가 되물었다. 저택이 이곳으로 온다니 뒤와 집을 뜯어서 옮겨오란 말이냐. 류씨 부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택의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없애십시오. 그곳을 굶주린 이들의 쉼터로 만들고 병든 이들의 의원이원으로 만드십시오. 아버님의 그 재물로 쌀을 사서 밥을 짓고 약재를 사서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리하면 저도 그곳으로 돌아가 아버님을 모시고 서방님을 간호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허나 다시 예전처럼 혼자 배부르고 혼자 따뜻한 작은 궁궐로 되돌아가려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이 움막에서 죽는 날까지 보리죽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이자 가문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제안이었다. 윤 판서는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스스로 허물라는 말인가.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성은 이미 무너졌으며 쥐고 있는 것은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다시 꽉 쥐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리하마. 내 말대로 하마. 내 평생 모은 재물이 똥물이 되느냐. 생명수가 되느냐는 이제 내 결단에 달린 것이로구나. 윤 판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탐욕의 그늘이 걷히고 편안한 해탈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로부터 1년 후 한양 도성안 윤 판서의 저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높디 높았던 담벼락은 절반으로 낮아져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대문은 아예 떼어내어 밤낮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사랑채에는 의원이 상주하며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았고 안채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 10여 개가 걸려 있어 점심때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윤 판서의 작은 궁궐이라 부르지 않고 활인서 호렌슈, 사람을 살리는 관청, 보다 더한 윤간의 구휼소라고 불렀다. 윤 판서는 더 이상 비단 관복을 입지 않았다. 그는 소박한 삼배옷을 입고 마당을 쓸거나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으나 눈빛은 청년처럼 맑았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아 지팡이 없이도 성큼성큼 걸어다녔다. 병석에 누워있던 아들 윤인수 또한 류씨 부인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집안의 감도는 활기 덕분에 기적적으로 완쾌되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장부 정리와 곡식 배급을 도맡아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류씨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집안 곳곳을 누비며 살림을 진두지휘했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애롭게 식솔들을 이끌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다. 어느 늦가을 저녁, 일을 마친 윤 판서와 류씨 부인, 그리고 윤인수가 텐마루에 둘러앉았다. 마당에는 배불리 먹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로 평화로운 저녁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윤 판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빙그레 웃었다. 며느라,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곳간을 텅텅 비웠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은 예전보다 더 꽉 찬 것 같으냐. 예전에는 쌀가마니가 1000개여도 불안하더니 지금은 쌀독에 쌀이 반만 있어도 천하를 다 가진 것 같구나. 류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찻잔에 차를 더 따르며 온화하게 답했다. 아버님,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썩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지금 황금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계시니 어찌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윤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것을 무엇을 그리 주려고 발버둥 쳤는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구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달빛은 윤 판서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류씨 부인의 맑은 미소를 비추었고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작은 궁궐은 사라졌으나 그 자리에는 진정한 사람의 숲이 우거져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윤 판서가 재산을 탕진했다고 비웃었으나 훗날 역사는 그를 조선 최고의 자선가로 기록했고 류씨 부인을 지혜로운 며느리의 표상으로 칭송했다. 밤이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윤 판서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굳게 닫혔던 곳간 문을 부수고 욕망의 성벽을 허물어뜨린 며느리의 도끼질 한 번이 멸문지와 맨먼지와의 위기에 처했던 가문을 살리고 메마른 세상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틔운 것이었다. 진정한 부부는 곳간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있음을, 그리고 나눔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저축임을 깨달은 윤 판서 가족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훈훈한 전설이 되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그 단순하고도 어려운 진리를 깨우친 집. 그곳에는 언제나 봄날 같은 따스함이 머물고 있었다.